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착역이 없는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 토크. 든든한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이 익었군요. 일주일 만에 방송에 물이 익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 제가 세월호 가족들 도보행진 저희가 또 생중계하느라고 그거 잘 봤어요. 잘 보셨어요? 네, 정봉주 의원 인터뷰도 봤고, 네네. 여러 인터뷰가 나오던데 마지막 정리 멘트까지 잘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는 생중계로 세월호 가족들의 도보행진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장윤선 기자는 잘 있습니까? 장윤선 기자 잘 있습니다. 저희 김윤상 방송팀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열심히 엔지니어 절치부심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빨리빨리 나오고 싶다. 현장이 벌어지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다. 이런 의견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청취자들의 댓글을 보니까 우리들하고 조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 저는 지난번에 방송할 때 장윤선 기자 막 약올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청취자들은 장윤선 기자 이왕 신김에 푹 쉬어서 건강을 반드시 회복해달라.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선한 분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악동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예, 빨리 낫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나으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뵈니까 김창수 원장님은 패션이 봄이 딱 왔어요. 야구 점퍼를 딱 입고 뭔가 영하게 봄을 몰고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저는 오늘 저녁에 자전거 좀 타려고 캐주얼한 복장하고 나왔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은 또 오늘 멋진 넥타이를 또 메고 왔네요. 멋있게 쫙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오디오로만 했는데 국민 TV에서 비디오로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 그래서 녹화 좀 하려고. 조금 입었는데 이 선물 받은 넥타이. 근래 몇 년간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오늘 멋있어요. 그러면은 멋있으라고 이래 입었는데 멋있어야지 오늘 또 TV로 나가는데. 네, 제 오마이뉴스에서도 조만간 TV로 빨리 전환해서 김종대 편집장님 멋진 모습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김창수 원장님도 멋진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창수 원장님 눈은
별로 안 부은 것 같은데. 충혈은 안 됐나요? 네네. 오늘은 좀 괜찮는데. 그러면 오늘부터는 김창수의 부드러운 눈으로 하겠습니다. 부은 눈에서 부드러운 눈. 부드러운 눈.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의 눈입니다. 예, 오늘은 부드러운 눈이 되기 위해서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한영훈 선생의 시 중에서 길이 막히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건만 산 넘고 물 건너 나의 마음을 비춥니다. 나의 손길은 왜 이리 짧아서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나요? 당신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나요? 이 대목에서 또 우리 김정희 편집장의 눈이 또 반짝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왜 이 시를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2000년대에 무슨 책을 내면서 사람들이 서평을 해달라 그럴 때, 아니 사인을 해달라 그럴 때 그 시 구절을 썼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시 구절을 사인 대신해서 썼습니다. 전혀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거는 남북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만해 한영훈의 길이 막히라는 시를 보면서 내 가슴에 비치는, 또 남쪽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치는 북쪽 동포들의 마음, 북쪽 동포들의 얼굴을 생각해봤습니다.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들의 가슴에는 북쪽 동포들의 얼굴이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영훈의 그 시가 저에게는 통일시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남쪽 동포들의 가슴에 비치고 내 마음에 비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영락없는 종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독자들의 마음이지만은 그런 해석조차도 지금 우리는 자유를 붙지 못하는,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통일준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통일이 대박이 되는지, 통일을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허탈한 것이죠. 국민들은 통일 대박이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대박을 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을 이야기한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 동포들의, 남한 국민들의 가슴에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종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의 마음에, 북한 동포들의 가슴 속에 남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봐도 동서동이 통일이 되는 경우에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 동포들을, 남한 사회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크림반도의 크림 자치공화국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선택하지 않고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정부와 북한 인민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으로는 결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자신의 정부들하고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결코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매력적인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대박을 이루는 어떻게라는 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마음속에 남한 동포들의 얼굴이 새겨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눈이 부드러우셔서 그런지 좀 내용도 네, 좀 많이 부드럽고 네.
이렇게 얼음 만져주듯 느낌이 좀 야리꾸리하다. 이런 무릇한 느낌이 드네요. 예.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김종대 편집장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러브레터를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닌가.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부드러운 메시지였거든요. 삼각관계인가요? 이러다가 삼각관계로 가는 게 아닌지. 러브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 덕목이자 가치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종북하고 북한은 종남을 해야 되겠네. 당연히 종북하고 종남해서 그게 통일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나쁘다 그럴까? 나 그거 이상하네. 우리가 예전에는 친북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친북의 약발이 떨어지니까 종북이로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친북 시비에 시달릴 때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은 친북하고 북한은 친남하자 이랬습니다. 지금 김종대 편집장 얘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종북. 종남. 그렇죠. 지금 시대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종북 뭐 이런 유행이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 말씀을 지금 김종대 편집장이 그대로 한 겁니다. 아이고. 근데 방송을 보면 종편을 보면은 뭐 계속 북한 얘기 나오잖아요. 북한 체제 얘기 나오고 북한 주민들 얘기 나오고 뭐 이게 통일 대박을 위해서 이런 건가요? 저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오늘날 그 종편 같은 거 이래 보면은 북한 정보를 너무 오염시켰죠.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기 연초에 그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신년 대토론회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올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 그러니까 그 북한 여군 장교 출신 또 그 여성 탈북자는 무슨 소리냐 군란이 일어난다 군이 더 심각하다 이러니까 거기 나간 국내 북한 학자 그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 국가가 붕괴되고 전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우리는 살다 내려와서 더 잘하는데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보 만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올해 무너진다고 칩시다. 그 바람직합니까? 둘째, 그 우리가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 왜 저 남의 말하기 좋아하듯이 말이지. 그 올해 군란이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살다 온 사람들이 더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저 자꾸 뭐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정권을 상처에 앉은 딱지라고 칩시다. 딱지. 이거 함부로 떼면 됩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야 상처가 더덧나는 수가 있는 거거든. 왜냐? 그 딱지가 떨어지면 생살이 더 아파요. 이게 문제고 우리 딜레마죠. 장윤선의 팟짱. 이게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외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그 우선은 김정일 편집장이 금방 북한 붕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타결한 데 있습니다. 그때 제네바 합의를 타결할 때도 북한이 곧 망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제네바 합의를 타결해도 어차피 미국은 이행 안 해도 된다. 곧 망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대사가 애독한. 그렇죠. 리포트 대사가 병실에서 애독했는데 80반을 꿰매고 회복하면서 읽은 책. 근데 이제 그 김종대 편집장이 페이스북에다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열나게 비판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리포트 대사를 만났을 때 그런 기분이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 칼린이 뭐 오늘 신문가 어젠가 보니까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독일 한국은 오버도퍼라는 분이 쓴 책인데 동경 특파원을 했던 워싱턴 포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 2부 2000년대 이후에 2부는 이제 로버트 칼린이라는 CIA에서 북한 담당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최근에 수정 중보판에서 나왔습니다. 로버트 칼린이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는 40년간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이제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칼린이 하는 이야기는 그 40년 사이에 아마 남아있는 대통령은 5-6명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바뀌지 5-6명 40년이면 그렇죠. 5년 어째도 8명. 근데 뭐 미국식으로 뭐 개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의 통치 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협상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건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 때문에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이란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 다르다는 이야기처럼 네. 저도 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된 거는 그 배경이 또 한반도라든가 북한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란 핵이 타결됐다. 그래서 또 곧바로 오바마 정부가 뭐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질 그럴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고 북한 핵 문제가 금방 또 해결될 그런 전망도 높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씹어봐야 될 점이 있는 것이 네. 첫째는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오바마가 대결단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도 좀 틀어진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걸 무릅쓰면서 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는 그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네. 집요한 반대죠. 예, 이런 것들에다가 세 번째는 그 이란이 뭐 이렇게 어떤 그 핵을 타결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보던 것은 언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느냐였어요. 그만큼 항상 중동 위기의 진원지가 이라크 이후에는 이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저기 조지 부시가 저 지목한 악의 축의 국가 하나이고 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오바마의 어떤 그 핵 타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가 취임 초기에 천명했던 어떤 담대한 희망. 예, 이런 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 진행된 쿠바와의 정식 수교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한 사례까지 본다면은 이제 지구상에 미국의 관심의 사각지대는 북한 하나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오바마가 임기 말기에 해치우는 형식으로 이 관계의 어떤 그 숙제를 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핵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또 설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뒤집어 엎는 게 우리 과거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 시대 14남북 공동성명 다 해가지고 길 닦아놓으니까 요걸 다시 파헤쳐 갈아엎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미국 내 국내 정치에서도 작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제 이걸 후속 조치를 얼마나 더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뭐 6.15 14선언 휴지 조각 되는 거 뭐 시간 문제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중동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 과거에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1991년인가요? 그 저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고 2차 오슬로 협정을 체결해서 요르단강 서안을 가자 지구를 PLO 팔레스타인 측에 양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가 오는가 했지 않습니까? 중동 평화가 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이 2차 오슬로 협정이 백지화되면서 유대인 정착촌이 확장되니까 차라리 평화협정 체결 안 한 만도 못한 그 이전으로 더 나빠지는 예,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20세기 역사를 봤을 때 무엇이 타결됐다, 협정이 체결됐다 이것이 곧 평화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네바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미 간에. 지금 우리가 지도자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회담을 하고 협정을 하고 조약을 체결했다, 약속을 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에 대한 배신이라는 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무죄에 가깝다고요. 이렇게 막 약속을 깬단 말이에요. 미국도 네. 깨고 북한도 깨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바마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어떤 그 협정, 이 어떤 그 협상을 갖다가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여기에서 국내 정치의 어떤 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진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로 더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중동 평화는 위태위태한 불안한 평화로 가다가 드디어 그 평화가 깨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지금 쿠바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고 반밖에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내시라 하면서 그 에너지로 내친 김에 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이런 것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기 확장성, 네. 자기 어떤 지속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체질화하는 이런 어떤 그 관리의 문제가 이제부터는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타결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갈 길이 남아 있다. 오히려 더 많은 길이 남아 있다.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예, 우리가 한반도의 핵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중요한 두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합의를 본다면은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합의를 한 2007년도에 이른바 2.13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할 때 이제 북핵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한 걸음을 이미 떼고 시작이 반이 되었는데 반을 넘어선 걸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는 자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원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본다면은 지금 체결하는 거는 포괄적 이행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5년도에 체결했던 9.19 공동성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오는 6월 안까지 이제 세부 계획을 또 합의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합의한 2.13 합의와 비슷한 거겠죠.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나서도 바로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뱅크 오브 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어떤 자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북한이 위조지표를 만든다고 금융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오늘 신문에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김정일 편집장이 이야기한 대로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난관은 가장 큰 난관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공화당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미국 정치의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금융이라든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화당은 또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난 3월 달인가요? 미국 초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상의 없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하고 핵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본다면 공화당과 유대인의 반대 그리고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반대 이런 게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순조롭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시도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동 문제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핵 문제에 대해 추진한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추진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데요. 두 번째는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죠. 뭐 IS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의 시아파 그 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중동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생긴 중동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비롯하여 이런 뭐 중동 문제 말고요. 또 뭐 아프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고 최근 들어서 새롭게 생긴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건 지금 예멘이 지금 다시 분열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멘에서 지금 예멘의 수도를 점령한 반군 세력들은 시아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란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IS 같은 경우는 순위파 강경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IS를 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IS를 격퇴하는데 이란 쪽 뭐 군 요원들이 와서 같이 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문제가 있는데요. 시리아 문제도 중동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시리아 정권은 이란이 배후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현재 있어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바마는 이런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공화당과 유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네. 중동의 세 가지 최근에 불거진 일단 핵심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 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적인 그런 반대,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 돌파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먼 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핵이라는 군사 전략적인 거 이면에는 지정학이라는 정략, 예, 전략이 아닌 정략이 이번에도 작동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어떤 정략적으로 중동을 통치하기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이라면은 네. 사실은 이건 좀 유감스러운 점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그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을 침공해가지고 그 정권을 전복하고 파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 중동의 저 IS까지 연결되는 네. 거대한 비극의 전초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자체가 무모했고 또 무언가 이것이 그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행이 불행을 낳고 또 그 한번 씨를 뿌리면 또 그것이 결실을 거두고 네. 이렇게 계속 되어오는 이런 어떤 중동의 악순환 네. 이런 데서 어떤 미국의 정략이 끊임없이 어떤 그 상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왔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러한 핵 협상을 환영합니다. 네. 우선 그동안 경제 제재로 고통받던 그 많은 국민들 예, 그 석유 수출을 못 해가지고 네. 그 어떤 도탄에 빠지는 이런 네. 어떤 그 민생이라는 게 존재하고 한다면은 그러한 정략을 초월해서 어느 정도 서로 그 살 길을 찾는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 아니겠는가. 네. 예, 그런 점에서 잘 됐어요. 예,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규모 어떤 건설 수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에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움을 줄 텐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름을 딴 예, 테헤란로가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테헤란로가 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 78년도에 그 이란의 정부하고 한국하고 그때 이제 서울시하고 이란 테헤란시하고 그 교류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 친선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 그때는 쫙 변방이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테헤란나라고 이름을 그렇죠.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그냥 번쩍번쩍하는 곳이 네.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네. 서울로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예. 여전히 후미진. 예.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이란하고도 그런 관계 개선이 되면서 네. 건설 수요에 한국도 이제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은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아프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네. 해상과 육로에 있어서의 신실크로드를 만드는 대규모 구상이다. 네. 시진핑의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럽의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네. 아예 AIIB에 다 참여해버리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란에서 만약에 이란의 어떤 건설 붐이 인단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지정학적으로 본다면은 중동과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시키는 네. 그런 또 나름대로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건설 붐이 일게 되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신실크로드의 어떤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중국 역시 이 이란과 어떤 핵협상 문제를 타결하는데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또 다른 속셈이 또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지역의 뭐 그런 지정학적 문제. 중국 예. 그렇죠. 중국과 이란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하는 사이에 중국하고 네. 이란은 굉장히 가까워져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이란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란을 조금 좀 떼놓는 이런 것들도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대중국 네. 경제정책 차원에서 사고를 했을 텐데요. 문제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부 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다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사드 문제를 놓고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전부 다 딴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대구라 전쟁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핵 문제 타결을 놓고도 또 주변국들은 모두가 다 자기 국가 이익을 놓고 동상이몽으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것이죠. 뭐 나중에 또 잡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잡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란 핵 협상 앞으로 뭐 험로지만 타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그럼 이게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북한하고는 다르다는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북한하고 이란은 지정학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핵에 관한 어떤 현재 어떤 평가라든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사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협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란이 이제 핵 협상이 잘 원만히 타결이 돼서 성공적으로 핵 통제가 이제 핵 확산이 저지되는 이런 모범 사례로 남는다면은 미국이 훨씬 더 어떤 북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말하자면은 선례를 남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에서 여러 가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보증, 즉 개런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더 어떤 힘을 비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협상의 분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다르다 그러면서 일찍부터 해보지도 않고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지금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된다면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어떤 선긋기로 나오는 거 특히 미국 쪽의 여론인데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을 해결한 건 중국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7자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중국이 또 주도하는 6자 회담이라는 틀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6자 회담을 계속 열자고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도 뭐 굳이 열리면 안 가지는 않겠다. 우리도 참여는 하겠다는 입장으로 거의 돌아섰어요. 북한도 6자 회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전에 이런 협상을 해본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는 사실은 이란보다는 북한 쪽 문제가 더 많다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외교의 계절이 바야흐로 오고 있다. 드디어 어떤 세봉과 함께 이제는 외교의 계절이 이제 바야흐로 오고 있어요.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절. 단 북한의 핵이 그 사이에 체제 유지의 보검으로 너무 이것이 이제 뿌리가 깊게 박혀서 예전같이 뽑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개발 중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의 핵 보유에 버금가는 위협 국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를 핵을 이제 비핵화를 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어떤 난관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 확산에 관한 얘기로 우리가 지금 쭉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말해요. 이제는 어떤 세계도 어느 정도 사고의 변환의 가능성을 전 조심스럽게 얘기할 만도 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라면 존 미어샤이머가 있어요. 이 양반 논리는 뭐냐면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러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저 전쟁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라크가 핵 개발하면 뭐가 문제인데? 차라리 핵 확산 그냥 놔두자는 주의자입니다. 북한이 핵 가지는 게 뭐가 나쁜 게 이런 식의 어떤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논리의 근저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는 핵의 보유가 세계 질서의 어떤 주축 하나의 어떤 핵 보유 질서로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고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는 끝났다.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핵은 어차피 써먹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북은 이제 헌법에 핵 보유국을 천명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비핵화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핵 그림자 전략이라고도 하고 핵 공갈 전략이라도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이걸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렇게 어떤 충분히 또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는 두렵지 않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흐름들이 멀지 않은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주류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네요. 실제로 이제 핵 자체가 우리가 2차 대전 때 핵무기가 사용되어지면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공포스러운 무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린 거죠.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 자체가 있어야지 핵무기로 자신들의 체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해서 어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핵무기를 가지면은 이제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건드릴지 모르는 나라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상당히 핵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금방 이제 김정일 편집장님 말씀한 것처럼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데요. 핵무기 사용은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면 그 순간 핵을 공격을 받는 뭐 나라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핵 공격 받는 나라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부상을 당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핵을 사용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괴멸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강압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의지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강압 외교라고 그럽니다. 외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방금 이제 김정은 편집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강압 외교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그 김정인 편집장이 굉장히 말 잘하셨습니다. 북한은 다르다. 근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거는 약간의 그 선입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의 핵무기가 타결될 때는 지금 이란 대통령이 로하니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 자체가 상당히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문제가 협상하기 시작된 것은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에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참석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둘이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이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밑에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이란은 이렇게 정권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나라의 정권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 최근에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교하는 것이죠. 사우디는 왕정 아니냐, 왕정인데 왕조 국가인데 왜 미국은 왕조 국가인 사우디하고 그렇게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잣대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오바마 정부가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내부에서의 그 막강한 노비력을 가지는 유대인과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별로 그게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김창수 눈에서 만해의 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서 결국은 길이 막혀 있는데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만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이 높으면은 사다리를 놓고 강이 막고 있으면은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사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별 그런 의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북한의 핵 협상 타결 이후에 북한 핵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그 미국 여론을 보면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그 지금 북한 핵 협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아까 중요하죠. 말씀하셨죠. 외교의 시절이 돌아왔다. 네.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나는 칭찬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지난달 30일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뭐 자화자찬식 발언을 했습니다.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돼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 사례를 막 소개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외교는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위기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그리고 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AIB 가입 결정은 바로 이러한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다. 뭐 얘기했고요. 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그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과 중국이란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는 비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일 편집장님. 상당히 느끼하죠. 예. 러브콜 얘기가 나오지 뭐 새우 얘기가 나오지 또 고래 얘기가 나오지. 예. 어디 횟집에 가셨나? 그 참 뭐 좀 느끼한 얘기들인데 네. 자, 문제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이제 사드 배치는 사실상 거의 유보됐고 네. AIB 가입은 확정이 된 그렇죠. 이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년간 한국 외교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갔다면 네. 이 말은 그 결정 전에 나와서 그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한번 이 난제를 갖다가 금명간에 결정을 짓겠다는 네. 이런 좀 대찬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드나 AIIB 문제가 명확한 어떤 원칙 속에서 방향을 잡고 네. 그 다음에 윤병세 발언이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설명을 하는 형태를 취했더라면 네. 굉장히 아름다울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네.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네. 그런가 하면 AIB는 계속 고민, 러시아 가는 것도 계속 고민. 이상하게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네.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네. 우리 축복이라고 안 그랬어요. 스트레스 잔뜩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략적 모호성이란 건 뭐냐면 전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조금 모호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걸 빨리 터뜨리면 여러 남자들이 나한테 대한 어떤 그 숭배의 시선을 반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남자가 있긴 있는 건데 네. 줄 듯 말 듯 하면서 네. 이렇게 좀 감질만 네. 나게 하면서 좀 튕긴다 그럴까? 네. 네. 이게 통치술이거든. 네. 여자도 표현들이 참 로맨틱하네요. 네. 그러니까 김창수의 눈부터 해가지고 그게 결코 소신 없는 게 아니라고. 네. 이런 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네. 전략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이 없어서 모호한 모호성이에요. 이게. 그렇게 차이점을 분명히 찝어줘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중국집 가면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결심을 못해. 네. 빨리 좀 시켜야 되고 중국집 빨리빨리 손님 받아야 되는데.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이 모호한 거죠. 그렇죠. 전략이 그러니까 미리 가기 전에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남들 다 시켰는데 아직 혼자 못 시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중국집 사장이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개발한 메뉴가 있어요. 짬짜면인가요? 짬짜면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짜면 먹을까 이걸 또 고민해. 나 참 그래가지고 다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메뉴가. 그러면 짬짜면처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네. 뭐 너중미라는
제3의 강대국이 하나 생기면은 좋겠네. 짬짜면처럼.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럼 그런데 또 고민한다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선조 이래 500년 넘게 한 600년간 말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우리 어떤 한민족이 정규군을 갖고 안보에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없죠. 어떤 정규군과 상비군이 이 조선조 이래 지난 600년간 안보에 성공한 적이 있냐고. 과거 고려 때는 있고 고구려 때는 있었어. 자주적인 정권은 다 했어요. 근데 지난 600년간 안보에 한 번도 성공 못 해본 나라가 뭐 전란이 일어나면 싸우는 족족 진 나라가 내가 이게 자기 비하 뭐 자학적인 얘기라고 해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현실이니까 외교로 먹고 살았습니다. 즉 안보 생존의 문제가 항상 국내의 어떤 국방력 또는 어떤 상비군 이건 이미 사회 체제가 타락한 만큼 썩고 아주 문드러 터져가지고 차라리 없는 힘만 못한 이 국방 체제를 가지고. 근데 지금도 국방 비리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상하게 숙명적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나마 생존을 도모한 거는 이 반도에 위치한 이 어떤 국가의 외교로서 이놈을 좀 끌어들이고 저놈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오늘날까지 국가가 절멸하지 않고 그나마 버틴 겁니다. 이게 외교의 힘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방보다는 외교가 국가의 생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까꿀로 돼 있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생각해야 될 외교는 뭐냐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 한복 입고 외국에 나가 영어 연설 잘하는 이런 것의 어떤 국가 외교가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외교. 지금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고 개인의 패션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의상 외교, 화장 외교죠. 그런 외교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우리 장기적으로 생존의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왜 저런 모양 저꼴 됐습니까? 갖고 있던 군대, 경찰 한 번 국가 지도층이 분열하고 외교가 모호해지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 국가 반토막 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자, 우리가 왜 외교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 윤병세 장관이 처음에 얘기해야 됐을 것은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다. 그러나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는 동맹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 외에 누구하고도 우리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열린 원칙을 천명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떤 그냥 단순히 군사작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정학이다. 만일에 우리가 사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이 어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서 새로운 불안이 조성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겠다. 세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결정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다. 적어도 이건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 아니냐. 그런 만큼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사드 AIIB 결론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지 아닌지 미국 사람 오면 친미파되고 중국 사람 오면 또 친중파되고 또 숙미주의라고 욕을 먹는 국방부까지도 중국의 장찬희한 국방부장이 왔을 땐 비유 맞추기 급급했잖아요. 밤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두보의 사행시 읽어 박수 받았잖아요. 술도 한 잔 들어갔잖아요. 그랬던 국방부가 4월에 부장조리가 왔을 때 3월이죠. 그땐 또 쌩까고 나오잖아.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대통령이라도 지금은 사드 유보 AIIB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지가. 그걸 해놓으니까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스트레스가 결정이 되니까 뭐처럼 화색이 돌아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자주적으로 하겠다. 나 이 얘기를 하면 환영해. 저 얘기가 왜 나빠? 좀 자화자찬하면 어때?
그러나 그 순서와 방향과 철학이 그게 좀 아쉽다 이게. 윤병세 장관의 그때 발언을 보면은 정말 정말로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런 정도의 인식밖에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마이클 그린의 글은 중앙일보에 칼럼으로 실렸던 겁니다. 마이클 그린은 거기에서 한국이 과연 고래를 흔드는 새우가 되겠느냐, 너희들 어림덥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윤병세 장관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금방 김종대 편집장이 그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갑자기 그냥 전인적 스트레스가 팍 풀린 상황 속에서 말을 마구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고래를 흔든 새우가 된 것처럼 그런 과대망상증에 좀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고래를 흔든 그 새우의 주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새우가 고래를 흔들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비유죠. 근데 이제 마이클 그린은 그 말 한 거를 조롱한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고래를 흔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IB에 가입한 거 좋다. 뭐 그 상황 속에 이제 한국이 가입하는 거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이 AIIB에 다 가입했고 한국은 막차 탔기 때문에요. 근데 마이클 그린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AIIB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AIIB 자체가 어떤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해 줄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은 AIIB에 가입하더라도 중국과 맞서서 싸워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환경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런 미국이 일종의 외교적 가이드라인을 한국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외교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윤병세 장관은 그 글을 읽고 마치 자신을 고래를 흔든 새우로 말해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클 그린의 글을 읽고 이것을 완전히 오독한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마치 우리가 고래를 흔든 새우가 된 것처럼 착각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찹찹하고 슬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저도 여러 번 말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래 사이에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그런 돌고래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우가 될 수 없습니다. 새우는 절대 고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래가 야 너희들은 고래를 흔드는 새우야 하고 우리들에게 마법을 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처럼 외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AIIB 가입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동아시아 질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도 얽혀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관계도 있고 또 일본을 둘러싸고 뭐 미국하고 두 국가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1차 대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1차 대전 때 영국이 몰락하면 영국이 국력이 쇠퇴하면서 독일이 영국을 추월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독일은 영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프랑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의 그 저격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결국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20세기 초반 같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동북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이 정세의 국제정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AIIB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1차 대전이 일어날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하죠. 그렇죠. 자기 국가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외교인 겁니다. 그런데 외교의 수단이 바로 외교인데 그 외교의 수장인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고 이 중요한 외교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를 정말로 새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러면 또 새우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또 새우 뒤로 화내려나요? 새우 비하 발언. 예. 그런 정도로밖에 지금 우리 외교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네요. 이 외교가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는 말이죠. 지금 아베가 총리가 이제 저기 상하원 미국 합동 연설이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기에 기가 살아가지고 미국이 조금 이뻐해 준다고 교과서 이제 뭐 저기 독도는 진해 영토라는 걸 아주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아주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관도.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군 대본영에서 만든 그 국방 국책 대강에 나오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에서 천명한 가장 기본이냐면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 국가다. 여기서부터 모든 논리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보면은 아시아 평화를 지도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일본의 그 대본영도 그렇게 침략적 사상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발에 저기 빠지는 순간 그 어떤 군국주의적 본성이 결국은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구체화돼 나갔던 거거든요. 이건 일본도 원하지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어떤 저런 상황 또 한반도에 대한 어떤 역사 침략 또 어떤 우리한테 대한 어떤 인격 침탈이죠. 예, 지금은 총과 칼로서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식 문화적 침략 즉 이런 어떤 역사에 있어서 도발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거의 제국주의 전쟁을 대신하는 거는 이제 직접 투자 상품 수출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거죠. 제국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경제 영토 확장의 전쟁으로 변화된 양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를 연상시키는 듯한 어떤 이런 행태가 나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에 상당히 어떤 그 절박한 나머지 이런 어떤 일본의 금지선을 해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길을 살려준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사이에 AIB를 가입했는데 사실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자마자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비아냥은 뭐냐 하면은 한국이 위안화에 도취됐다. 한국이 어떤 그 중국 항몽에 도취됐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교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대국이고 즉 새우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자는 얘기를 하려면 외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눈치 외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어떤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강대국이 납득할 만한 생존의 원칙을 설명하고 제시하면 결국은 강대국마저도 동의할 수 없는 국제 절차에 우리의 유리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걸 합의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하면 빌리 브란트가 잘한 거예요. 그 패전 독일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분단됐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긴장 완화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서독이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하고 밀월 관계를 쌓은 겁니다. 이걸 갖고 미국이 뭐라고 못한 거예요. 왜? 미국에도 나중에 도움이 돼. 소련 정보를 캐다가 주거든. 미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변국을 다 설득해낸 겁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죠.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와 그 측근 외교 참모 에곤바라는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든 긴장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그건 군사 정책이 아니라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독일 통일의 주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외교를 말하자는 거는 우리가 국가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중견국가 평화국가 통일 한국을 꿈꾼다면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외교가 있는 거고 이 원칙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걸 주변국에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생존의 문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도 먹고 살자. 그러나 너희들한테 그렇게 어떤 그 전략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선택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 누구와도 다 협의한다. 예. 아니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바로 강소국 외교예요. 중견국가 외교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이후에 국민들 상대라고 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그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제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제재를 취할 수가 없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놓고 외교를 한 것입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외적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런 외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를 왜 택할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도 당연히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결코 낀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고래처럼 유유자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우리의 왼날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또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중국에게 우리가 경제와 민주주의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로서 중국의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또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매개가 돼가지고 미중이 싸우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외교입니다. 네. 우리는 외교 문제도 이렇게 다뤄봤는데 아까 앞서 말했던 북핵 문제, 그 북핵 해결 문제와 이 외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요. 윤병세 장관의 발언,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샴페인을 터트린 듯한 이 발언을 과연 누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죠. 항상 이때가 떨립니다. 어떤 러브가 나올지. 지난주에 제 친구들 만났는데요. 친구 부인도 같이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창 브라더스 아주 잘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를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요. 밤에 듣는데 가끔 이렇게 밤이니까 듣다가 자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러브레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답니다.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잠자던 사람도 깨게 만드는 러브레터. 애가 당신의 영혼의 떨림을 보장하는 그 어떤 그 감동의 선율. 없어서는 안 될 코너인 것 같아요. 이게 러브레터가 몇 회까지 가서 답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러브레터 6번째 시간인가요? 네, 6번째 러브레터 들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러브레터 띄워드립니다. 근혜씨, 관악산 산자락의 개나리 진달래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오늘 참으로 산을 숙연하게 다녀왔다고 할 것이오. 이런 아름다움에 취하다 일도 팽개치고 그냥 놀아버리기로 결심한 하루였어요. 아주 작정하고 시간을 허비했지요. 참으로 더러운 놈들이 온갖 추악한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구석이 이렇게 많아요. 진달래 어린 꽃잎을 자세히 보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요염한 구석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조용한 흥분 같은 것, 옛적부터 봄이 되면 왜 청춘의 심장이 뛰었는지, 그들은 왜 봄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봄날에 당신을 생각하는 바로 내 마음이 아닐까요? 근혜씨, 당신의 봄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란함,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없을 때는 서러움일지도 모르지요. 그 1000가지 사연 다 알 수는 없지만 산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건 분명한 것 아니것이요? 그러니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당신도 양보하세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고집 피워 생이별한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아 뭐하게요. 청산이 저토록 아름다운 것은 무위자연, 즉 세상의 이치를 순응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왜 당신은 세상을 거스르고 그럴까요? 근혜씨, 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상 타결한 거 보셨는가요? 한때는 악의 축이라던 미국이 이젠 이란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네요. 지난번 쿠바하고 수교까지 했다던데 이제 남은 나라는 북한 하나고만요. 이젠 당신이 나서서 뭘 좀 해봐야 되지 않겠시요? 뭐라고요? 이란하고 북한은 다르다고요? 다르기야 다르지요. 북한에는 석유가 없으니까요. 그러지만 당신이 말한 통일대박, 즉 기회의 땅 아닌가요? 북한이 남이에요. 뭐라고요? 그래도 협상 안 된다고요? 나 이거 참... 그러면 언제는 북한이 핵이 무서워가지고 발발 기면서 사드나 도입한다는 건 그건 맞는겨?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겨? 뭐라고요? 왜 반말이냐고요? 아니 그게 뭐라고요? 내가 무서워 보이냐고요? 아니 그게 또 뭐라고요? 눈깔 왜 그렇게 뜨고 쳐다보냐고요? 이 또라이 놈이라고요? 하나 이거 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또라이라 이거요? 이씨 반말한다고 지랄하고 눈깔 한 치뜬다고 지랄하고 그네씨 당신 나 맘에 안 들지요? 이런 씨 당신 나이 좀 많다고 내가 자존심 깔고 말하는데 이런 법 어디 있어요? 내가 부채춤이라도 추고 석고대제라도 해야 하는겨? 나 못해! 내 참 아닌 것 끝 더러워서 말이야. 그만 가서 자빠져 자요. 오늘은 이만 하것이오. 당신의 또라이 남자가 썼시오. 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기까지 들어가서 러브레터가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오디오만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TV 무대에 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니 이거 어서 많이 듣던 패러디죠? 네, 요즘 유행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예원 씨. 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예, 그걸 패러디 하셨는데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 리얼미터 이필수 대표가 나와서 한 시간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율 올라간 이유는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올리는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도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지금. 매주 러브레터 하고 근데 러브레터가 인기가 더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러브레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이태임 수준으로 오늘은 해줬으니까 이건 뭐 이제 그런데 미녀들은 저기 스크린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살짝 이면을 들춰보면 성질 더러워. 그게 뜻밖일 때 그럴 때 우리 같은 남자들이 상처 입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놀라죠. 왜 저렇게 성질이 아우 나 그 쌍시오 소리 나오는 아우 내가 아주 미쳐. 오늘 러브레터 인기가 올라가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허경영 씨가 굉장히 지금 질투의식을 느끼고 있답니다. 뭐 그렇게 계속 가봅시다. 지지율 올려. 러브레터 이 올라가는 인기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섹시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토크였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러브콜 얘기 나오고 요염한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봄을 맞아서 우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 토크도 핑크빛으로 물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봄을 맞아서 또 야외에서 또 토크를 한번 또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종창 토크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